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성장과 아마존 셀러의 기회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제 아마존이 당연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게 기회다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왜 하필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제 현재 아마존 셀링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뭐 검색만 하고 계신 분도 그렇고 아마 그 아마존에서 FB 입고를 하면 그 UPS라는 회사랑 FedEx라는 회사를 통해서 입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지금 들어가 보면 FedEx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셀러분들은 왜 FedEx가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2019년 6월에 페덱스랑 아마존과의 계약 관계 중에서 익스프레스 컨트랙트라고 하는 계약이 있는데 그게 6월 달을 기점으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익스프레스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아마존의 고객들이, 그러니까 아마존 셀러들이 항공 배송으로 이제 받는 거를 커버하던 계약이었는데요. 6월 달을 기점으로 항공 배송이 페덱스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페덱스랑 아마존과의 육로 운송 계약이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더 이상 페덱스를 통해서 배송을 안 하는 그런 업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브 클라크라고 그 글로벌 아마존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데이브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트위터에서 페덱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둘 다 뭐 좋은 관계였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트윗을 하나 날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페덱스와의 결별이 큰 랜드마크 이벤트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이 랜드마크 이벤트를 통해서 앞으로 아마존이 훨씬 더 성장할 기반을 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페덱스는 왜 더 이상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안 한다고 했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이 이제 단순하게 책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 이 성장한 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하게 된 그 이면에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판매하는 쇼핑몰로서의 아마존을 이제 꾸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그걸 달성해 나가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제 이전 글에서 보면 그 1999년에서 2018년까지 그 아마존의 성장은 평균 2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것들이 이 기간 동안 거의 한 10년 되는 기간, 20년 되는 기간 동안 평균 25%씩 성장을 했다는 건데요. 엄청난 성장이죠. 근데 서드파티 셀러, 저희 같은 셀러들이 평균 성장은 5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반반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같이 성장한 거죠. 근데 이런 폭발적인 성장 자체도 사실은 뭐 그 금액에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팔아? 라고 하는 금액에 가려져서 이 성장에 가려진 다른 것으로 이제 이 성장 효과가 넘어 들어가는 낙수 효과가 있다는 걸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성장을 엄청나게 빨리 하게 된 그 기반이 되는 그 아마존 FB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도 낙수 효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FB라고 하는 시스템을 위해서 그 디스트리뷰션 센터도 아마존이 설립을 하고 창고들도 미국 주별로 설립을 하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배송 시스템을 인프라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페덱스랑도 헤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창고를 일단 인하우스로 지어놓고 이 인하우스 창고 사이사이로 배송을 하게 되는 그런 인트라 그 퍼실리티 그 로지스틱스 자체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인하우스 배송 시스템에. 그러니까
아마존 외부로 아마존에서 아마존 고객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아마존 창고에서 아마존 창고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아마존이 우리가 모르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뭐 우리는 아마존 배송 시스템 하면은 그 드론을 막 날려서 하는, 뭐 요번에도 한번 그 아마존 코리아에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던데, 드론으로 배송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만 좀 관심 갖기 쉬운데,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존 내부 트랜스포테이션 그 로지스틱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좀 약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상품이 일리노이 창고에 있다가 뉴저지 창고로 가면 그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얘네 시스템이 그게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손해를 안 보고 그 왜 리저브드 상태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내부적인 이 시스템도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8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2021년에 켄터키 주에 그 북부에 약 15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켄터키 허브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허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디스트리뷰션 센터나 창고가 아니라 거의 비행장 수준의 허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작이 되면 비행기를 5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를 5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 DC나 창고랑 다르게 허브에는 비행기가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수준이죠. 그래서 페덱스가 더 이상 아마존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FBA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성장 동력이 됐어요, 아마존에 있어서. 근데 사실 아마존이 한국 셀러분들한테 유명해진 이유가 이 PL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이 PL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소스처, 그리고 FBA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마켓,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 PL이 성장하게 되는 그 퍼펙트 스톰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서 2016년 사이에 한 12개월, 18개월 만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PL 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셀러들을 보고 PL을 하면 저 정도로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PL이라고 하는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잘 하게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 PL 셀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FBA예요. FBA라고 하는 시스템이 다른 온라인 마켓이랑 아마존을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이제 아마존이 그 켄터키의 그 허브를 설립하면서 이 또 한 번 FBA 시스템을 크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아마존이 FBA를 시작했을 때만큼 또 다른 큰 도약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요인, FBA라고 하는 요인 때문에 실제 아마존 PL 셀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PL을 막을 수는 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아마존 UK나 독일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 UK와 독일은 아마존 US처럼 이 FBA를 통해서 PL로 큰 성장을 겪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마존 US가 예전에 그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계속 응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리 진출을 하셔서 이런 급팽창하는, 아까 전에 낙수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 자체가 급팽창하는 시기에 그 마켓에 진출해 계시면 덩달아서 같이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아마존 US는 이제 더 이상 그 성장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배송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또 한 번 FBA를 처음에 시장이 내보였을 때와 비슷한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단순하게 아마존 셀러에게 모두 다 기회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마존 셀러에 대한 위험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위험은 다른 인더스트리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송업계거든요. 배송업계는 이제 뭐 페덱스도
아마존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쟁자라고 정의를 했대요. 아마존을. 그러다 보니까 페덱스처럼 큰 글로벌 기업이 그렇게 나오면 사실은 웬만한 배송업계는 다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올해 7월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아마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다가 12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경우에는 페덱스 수준의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온 거죠. 지금 여기 15억 달러 투자하는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아마존이 계속해서 추가로 투자를 해서 1220억 정도가 되면 페덱스 같은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페덱스가,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페덱스가 갖고 있는 글로벌 이 로지스틱스 시스템을 1220억을 넣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이제 유추하건대 아마존 US에서 판매하면 전 세계로 배송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기회가 아니라 이게 위험도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한국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국경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나중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러킹 업체인데요. 배송업계랑 그 트러킹 업계랑 제가 별도로 나눈 이유가, 미국은 그 철로랑 고속도로를 통해서 육로 배송을 많이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그 트러킹 업체랑 업계랑 그 기차를 통한 로지스틱 업계에 대한 그 애착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별도로 빼했는데, 아마존이 그 리비안이라고 하는 리비안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7억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어요.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그 자율주행 트럭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냥 트럭이 아니라 전기 트럭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약간 경쟁하는 그런 업체인데, 단순하게 그냥 거기다 투자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육로 배송이 있어서 이제 항공 배송이야 그런 켄터키 허브 같은 거 계속 만들면 되지만, 현재는 지금 인트라 그 FBA로만 배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트럭을 운전해서 가는데, 어쨌든 트럭이 똑같은 FBA 창고만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다가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육로 배송에 있어서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 24시간 계속 배송하는 전기 트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전기 트럭이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운전 기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트럭들이 잘 모이는 트럭 스탑이 있어요.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로 약국인데,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약국이 그렇게 큰 데가 많이 없잖아요. 몇 개 정도밖에 없는데, 미국은 CVS나 그 월그린 같은 데에서 좀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올리브영 같은 곳이긴 한데, 처음 시작은 드럭스토어로 시작했으니까 약국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제 처방전을 통해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업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 뭐 많아요. 무슨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반센노블 같은 뭐 책 배송하는 업체도 있지만, 서점 같은 업체도 있지만, 이미 거기는 좀 많이 플레이어들이 뛰어들어서 여기서는 그냥 기타로 하나로 몰았습니다. 아무튼 그 아마존의 성장 자체가 셀러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만, 그 기회 자체가 다른 인더스트리나 심지어 아마존 셀러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혹시 뭐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난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저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좀 긴 내용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